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세종정책연구에서 발표한 독일 통일 30년의 경제적 성과, 통일 한국에 주는 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긴데 제가 최소한 압축을 해서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이제 10월 3일 우리 개천절과 같은 날 독일 통일이 되었죠. 그래서 독일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흡수 통일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동독에 있는 인민회의가 이제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을 서독 기본법 적용 영역에 10월 3일자로 편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흡수 통일의 형식이 되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2차 대전 후에 전승 4개국이 승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그래서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약 한 11개월 만인 1990년 이제 10월 3일 독일은 재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독일 통일을 이제 영어로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쓰지 않고 리유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독일이 몇 번의 이제 분단 끝에 다시 통일되었다 그래서 재통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된 다음에 이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차이가 지나치게 났습니다. 그래서 콜 수상의 이제 자서정을 보면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이 자기 가장 큰 실수는 동독 경제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동독 지역의 생산 시설이 통일해서 보니까 너무나 좀 낙후된. 그래서 연방 정부, 실제로 뭐 돈은 서독 정부가 된 거겠죠.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연방 정부에서는 몇 가지 이제 통합 작업을 시행했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 순조로운 경제 통합하고 동독 지역의 재건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동독 지역 재건, 아우파 오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동독 지역에 이제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겠고 재원이 투자가 돼 있게 투입이 됐는데 이때 이제 목적은 지금 이제 많은 그 보고서들을 보면 결국 어떤 경제 지원보다는 동독 주민이 너무 서독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서 이제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너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당시 사실 동서독의 임금 차가 크고 상대적 환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화폐 환율을 일반적으로는 2대1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마음 시장에서는 4대1, 5대1 되었다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것을 한 이유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제가 또 이제 만나본 많은 분들에 따르면 시드머니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화폐 교환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서독 노동자들,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동독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동독 근로자들과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부추김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동독 근로자의 명목 임금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이제 92년까지 동독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서독 대비 처음에 한 6%, 한 7%였는데 그게 불과 2년, 한 3년 만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독 주민의 입장에서는 임금도 높아지고 서독 화폐를 이제 통일 화폐를 쓰게 돼서 너무나 좋았지만 문제는 동독에 있던 많은 생산 시설들이 너무 낡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 다 폐쇄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초기에는 상당한 아주 초기에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서독의 이제 투자 지원법을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상당히 동서독 이제 동독의 실업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크를 이룬 해가 거의 한 제가 보기엔 2005년도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2005년도가 이제 정점이었는데 실업률이 동독에 그때부터 이제 통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일단 이제 유럽연합이 출범을 하고 유로화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독일이 상당히 그 제조업이 강한 조그만 경쟁력 있는 이제 중소기업이 많은데 뭐 무한정으로 그냥 많은 이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유로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로가 출범이 안 됐다면 유럽연합이
도이치마르크를 쓰게 되면은 지나치게 많은 무역 이제 수지 흑자는 결국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독일의 재정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됐지 않았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개혁의 좋은 이제 놀라운 부분은 이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제 노동시장 개혁이고, 이 당시에 이제 개혁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파트타임을 인정한다든가 다양한 노동의 유연성을 좀 강조하는 이런 이제 개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노사 합의를 통해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억제한다든가 해서 결국엔 2005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동독의 실업률이 계속 감소했고, 그러니까 당시에 19%에 달한 것이 2019년도 6%대로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 독일 경제, 특히 이제 말이 많았던 동독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안정을 유지하고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독과 서독 지역이 아직도 많은 이제 그 생산성과 소득 격차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했지만 경제적인 격차가 근데 계속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그 어느 정도까지는 가서. 물론 일부 동독 지역에서도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높은 발전을 했고, 또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례긴 하지만 많은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구동독 지역의 이제 성장과 한계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이 있고, 제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연방 정부가 이제 동독 지역에 투자를 해서 절대적인 빈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상당히 경제가 좀 경쟁력을 갖추게 나가기 시작했고, 여파로 또 동독 기업들이 많이 이제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다시 이제 균형을 잡아서 어느 정도 이제 구동독 지역도 이제 발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동독 지역이 발전한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상당히 신속하게 정착을 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독일의 오랜 전통인 그 지방자치와 분권화가 동독 지역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성장 제약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생산성이 아직도 소득의 한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GDP가 상당히 증가를 했지만 나름대로 또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독의 이제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 아직은 좀 서독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뭐 경제적인 이유는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동서독 경제 차이로 인한 이제 정치적 갈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슈레더 총리가 한 건데, 이제 2003년부터 5년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죠. 아젠다 2010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두 번의 개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최근에 많은 뉴스, 특히 이제 베를린 장벽문헌이 2019년,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동독 주민들은 뭐 여론조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57%가 스스로 이제 2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만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 정부도 이 정책이나 언론 보도할 때 항상 그 동서독의 경제 형평성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례를 한국에 적용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형평성에 민감한데, 이것도 우리가 좀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동독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됐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동독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게 최근 들어 특히 2019년 이후는 감소하고 있어요. 만족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그 이유는 동독에 사는 많은 이제 특히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뭐냐 하면은, 구동독 시절에는 이제 전체주의적인 이제 정부가 있고 공산당 독재가 있었지만 현재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내세운 일종의 새로운 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구동독 시절엔 모든 인민은 하나였고 함께했지만 지금은 뭐 너무 돈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적 통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상당히 형평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또한 한국 정부에도 주는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왜 동독 지역은 노동 생산성이 소득이 이렇게 완전히 수렴하지 못하는가, 서독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 현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동독 지역은 뭐 굉장히 빨리 성장은 했지만 서독과 비교했을 때 산업화 수준, R&D 투자, 그다음에 자본 스톡, 수출 경쟁력 등이 상당히 낮고 또 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도 부족하고 대기업이 이제 본사가 있는 것이 상당히 드물고 그래서 이 연방 정부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현상으로 말하는 이제 이탈리아 남부의 메조지오르노 현상이라는 것인데 메조지오르노는 이제 이탈리아 남부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의 중앙 정부가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데 생산성이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만큼 노동 생산성이. 그래서 그것은 어떤 퍼트남이라는 이제 하버드대학에 있는 이제 사회학자가 어떤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이 크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남부는 자치도가 높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명령보다는 뭐 도시의 시장의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3명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볼토 칼린 스카라마존이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구동독 지역 초기에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메조지오르노인가 하는 이제 그런 글을 썼다가 그 사람들이 20년 지난 후에는 이제 그것도 반론하는 글을 또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 구동독 지역이 옛날 20년엔 상당히 암울했는데 발전한 이유는 결국 그 수출을 통해서 발전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많이 늘고 하면서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었고 그 소득도 증가했다는 그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노령화와 인구 감소입니다. 동독 지역은 계속 인구가 노령화돼 있고 젊은 층들은 자꾸만 서독으로 이동하고 특히 그 많은 연구를 보면 전문직 여성들이 자꾸 서독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기들 출산율도 낮아지고 동독 지역은 점점 이제 인구가 감소되다 보면서 결국 활력이 떨어지는 결국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동독 지역은 이제 재산업화하는 정책이 이제 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도시 예를 들어서 무슨 예나 같은 거에서 이제 유명한 우리가 아는 짜이스라는 본사가 이제 렌즈 회사 뭐 광학하고 전자산업을 발전시킨다든가 드레스든 같은 것은 뭐 고밀도 직접 여러 어떤 아주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도 하고 베를린 이런 데는 뭐 에너지 기술 뭐 등등 많은 이런 이제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물론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죠. GDP 대비 R&D 지출도 증가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독 지역이 초기에 이제 혼란을 극복하고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정체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수출 증가로 인한 동독 지역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2005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부터 동독 경제가 이제 실업률이 감소한 것도 EU 출범으로 해서 경쟁력인 독일 상품이 유로존 내에서 많이 팔린 것도 있고 아까 볼토 칼린 스카라마조지노의 연구처럼 계속 그 통일 초기에는 동독 지역의 생산성이 서독보다 너무 낮았지만은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동독 지역의 상품 수출 증가로 해서 생산성이 기대만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연구도 있고 버다인 세베르진이라는 사람의 연구를 보면은 동독이 아직도 지역이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결국 동서독 노동 생산성 차이를 줄이는 길이다. R&D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는. 그리고 특히 와그네르라는 사람이 이제 2016년도 연구를 보면은 2010년까지 이제 서독 기업들은 수출해서 동독 기업들을 모두 능가했고 서독의 수출 성향이 이제 동독보다 높았다. 따라서 이윤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독 기업이 동독 기업 대비 훨씬 높은 인적 자본 집약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통일됐을 때 북한에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우스라는 이제 사람을 포함해서 3명이 쓴 거를 보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이 이제 중국과 동유럽을 대상으로 이제 상당한 높은 무역 증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상당한 고용 효과가 있었고 특히 그 수출 지향 산업에서는 동독 같은 경우에 전체 독일로 봤을 때 한 44만 명 정도의 이제 추가 고용 창출이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결국 무역을 통한 이제 이득이 동서독 생산성이 이제 수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과 무역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이제 플러스 성장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앞으로 북한도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나 이런 것을 중시해서 이제 계속 수출 주도형 경제로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통일에 이제 적합한 정책, 통일 한국에 필요한 정책은 결국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은 연방 정부가 이제 많은 이전 지출을 했는데 너무 소진성 지출이 많았어요. 사회보장에 대한 지나친 지출이 많았고 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사회 기본적인 것은 해주겠지만 그렇게 너무 소득 수준으로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과 관련해서 보면은 독일경제연구소에서도 이제 2조 유로 정도가 추가됐고 또 최소한 이제 7천억 도이치마르크가 처음에는 그렇게 들 거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처럼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결국 조세, 국채 발행, 외화 차익 같은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거는 한반도 주변에 이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 타이완,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좀 달러를 잘 그러니까 잉여 달러를 잘 활용해서 좀 통일에 좀 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안에서 그 통일에 대한 이제 재원에 대해서도 과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할까는 걸 보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찬성하지만 그 액수가 너무 낮은. 그래서 하나 재밌는 거는 2016년도에는 1,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 비용에 대해서 75%가 지원하지만 52%는 1년에 5만 원을 부담하겠다. 5만 원 미만. 그럼 1년에 5만 원 미만에서 언제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자체 조달의 한계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 그 여러 가지 국제기구 주변 이제 국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또한 북한의 그 낙후된 산업 구조 생산성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과감한 정책을 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통일 후에 이제 한반도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이 과거 저임금을 통해서 이제 섬유전자 산업이 발전시킨 것처럼 이제 압축 성장을 했는데 북한도 상당히 이제 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책을 유도하면 좋고 또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몇 개 드레스덴, 라이프치히가 이제 주도 베를린 한 것처럼 북한도 몇 개의 산업 선도 도시를 선정해서 끌고 나갔을 때는 북한이 고도 성장을 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한국을 방문했던 켈러 이제 독일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재정적인 부담만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독일인들이 유럽의 심장부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거 보면은 결국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상당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통일 비용을 염려한다든가 또 북한이 통일을 흡수 통일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차근차근히 기초 체력을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